안녕하세요. 사람 믿기가 참 무서워지는 요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 남편과 사연투부 사연을 정말 자주 즐겨 들어요. 저와 남편은 동네에서 마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들기 전 외에도 일하기 지루할 때 이곳 사연을 들으면 어느새 시간이 쭉쭉 흘러 있곤 하죠. 그리고 하나 느낀 건 사람 사는 일이 어디든 다 비슷하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겐 과거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그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싶었는데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조금 다르긴 해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전보다 불신하게 됐던 당시의 사건을 다른 분들처럼 이곳에 소개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겐 장남인 아들 하나, 아래로 딸 둘이 있어요. 유독 다른 집 아이들보다 순하고 착했던 아이들은 우애 좋게 자란 뒤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었죠. 저희 집은 천안이었는데요.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각자 서울의 자취방을 구해 나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끼리라도 같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서울 내에서도 아이들의 직장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막내 회사는 서울도 아닌 근교의 경기도였고요. 게다가 큰애와 둘째는 야근도 잦았기에 서로 같이 살기보단 전부 직장 근처에서 혼자 사는 길을 택했던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34세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귀엽고 밝은 사람이에요. 옆에 있으면 저까지도 더 긍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 결혼?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나. 그래,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되도록 빨리 인사시켜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주영이가 가정사가 좀 있어요. 가정사? 네. 주영이네 어머님은 주영이가 8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주영이네 아버님은 주영이랑 주영이 여동생에겐 전혀 관심이 없어서서 주영이랑 동생을 주영이네 외할머니께 맡기고 자긴 곧장 재혼해 버렸다나 봐요. 그래서 주영인 동생이랑 쭉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외할머니도 주영이 동생이 성인이 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저런 가슴속에 상처가 많은 아이겠구나. 네. 그런데도 성격이 그렇게 밝은 걸 보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냈겠어요? 그럼 그 부친과는 아직 연락은 하고 산다니? 아니요. 고등학생 때 주영이가 자기 동생이랑 딱 한 번 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아빠니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완전히 기겁해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었대요. 자기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말라고. 자기한텐 이미 새로운 가정이 있다면서요. 그 뒤론 2번 다시 찾아간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고 살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를 저와 남편에게 인사시키기 전 며느리 아픈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더군요. 괜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상견례는 언제 할지 같은 얘기를 꺼낼까 봐 걱정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딸을 둘이나 둔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은 날부터 며느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딸 같은 마음에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유, 며느리 손잡고 잘 입장시켜 놓고 왜 울어? 아, 우리 새아간 화장 다 번지게 왜 저렇게 또 온대? 애가 자기 결혼식 날이 되니까 마음이 심란한가 봐. 이 모습을 자기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냐면서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나까지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한 번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 주변 친척들에게 인사도 시킬 겸 조카 결혼식에 며느리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친 손을 잡고 입장하던 신부를 너무 부럽다는 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중에 은근슬쩍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영이가 성악이랑 동시 입장한다고 했었지? 근데 저번에 보니까 애가 아빠랑 입장하는 신부를 엄청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당신이 애 불편하지 않게 슬쩍 물어봐. 내가 같이 손잡고 입장해 줄까? 하고. 그래? 역시 당신은 나보다 섬세해. 난 그런 것까진 생각도 못 해봤는데 말이야. 알겠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얼마 뒤 며느리에게 제 말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며느린 그런 남편의 말에 뛸 듯이 좋아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죠.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하는 신부의 모습이 어릴 적부터 자기가 꿈꿔왔던 새 신부의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함께 해줬었어요. 그리고 두 아이가 결혼한 후에도 우린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예뻐하고 잘해줬었죠. 아유, 이거 예쁘다. 아가, 네 피부톤이랑 이 원피스 색깔이랑 딱 어울려. 가서 한번 입어봐. 아, 아니에요, 어머님.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 옷을 사드려야지. 어머님이 제 옷을 사주신다뇨. 예, 따지고 보면 내가 젊은 니들보다 가진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이 번다. 우리 마트 꽤 규모도 크고 매출도 좋은 거 모르니? 그리고 오늘은 내가 우리 딸들 며느리 쇼핑 시켜주고 싶어서 다들 데리고 나온 거라니까. 네 시아버지랑 성악인 자기들 좋아하는 낚시 실컷 하러 갔으니까 우리 여자들도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야지. 맞아요, 새언니. 얼른 입어보세요. 새언니가 시작을 끊어주셔야 우리도 마음껏 옷 쇼핑을 하죠. 그리고 엄마가 사주실 땐 그냥 감사하게 받고 나중에 또 우리가 그만큼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얘 효림아, 저 원피스도 좀 가져와 봐. 새언니한테 그것도 잘 어울리겠다. 저는 가난한 외할머니 아래에서 갖고 싶은 것도 마음껏 가져보지 못했다던 며느리가 가여워 종종 함께 복합 쇼핑몰도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친부모 같은 마음으로 예쁜 옷 좀 몇 벌 사주고 싶어서요. 저희 딸들도 며느리를 깍듯하게 새언니라고 대우해주며 잘 챙겨줬죠. 그러다 보니 우리 네 여잔 나중엔 주기적으로 여자들만의 데이트도 나가곤 했었어요. 며느린 가족이란 게 이렇게 행복한 존재인지 몰랐다며 한 번은 막걸리를 마시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서 와요, 사돈처녀. 명절에 혼자 외로울까봐 초대한 건데 괜히 우리가 불편하게 맞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 아니에요, 사돈 어르신. 안 그래도 이젠 언니도 결혼했으니 명절에 많이 쓸쓸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그렇다니 다행이네. 오늘 떡국도 마음껏 먹고 이따 다 같이 윷놀이도 하고 가요. 언니랑도 시간 실컷 보내고. 며느리는 아무래도 세상에 피부친 사돈 처녀 하나뿐이다 보니 자매끼리 우애가 돈독했었어요. 바깥 사돈이야 살아있었다고 한들 사실 며느리와 사돈 처녀에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며느린 이젠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할 사돈 처녀를 내심 걱정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저와 남편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며느리가 결혼한 뒤에 첫 명절부터 명절 당일에 사돈 처녀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돈 처녀가 쓸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소영이가 명절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보낸 명절 중에 이번 명절이 제일 떠들썩하고 재밌었다고요. 저 혼자 행복하기 동생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두 분 덕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갚긴 무슨 가족끼리. 우리 네가 우리 성악이랑 행복하게만 잘 살아주면 그걸로 되는 거란다. 사돈 처녀는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뒤부턴 더 이상 명절에 저희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사돈 처녀 또한 건실랑 신랑감을 만나 결혼했거든요. 우린 사돈 처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소영 씨라고 부르긴 어색해 쭉 사돈 처녀라고 부르며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살았죠. 사돈 처녀에게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잘해줬던 건 우리가 며느리를 너무 아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외롭게 자란 며느리와 며느리 동생에게
최대한 어른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저희 딸들도 자기들 오빠를 좋아했던 만큼 며느리에게도 잘해주고 싶어 했던 거고요. 물론 며느리 또한 저와 남편에게 늘 살갑게 잘했었으니 다들 며느리를 좋아했던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요. 남편은 또 해외 출장 일정이 있거든요. 네? 네? 저랑 같이 가주실 거죠? 저희 아들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이었는데요. 며느리는 아들이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엔 혼자서도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자신에게 저와 남편은 진짜 부모님처럼 느껴져 너무 좋고 편하다면서요. 며느린 시부모를 극진히 대접하는 현모양처라기보단 마치 막내딸처럼 애교도 많고 어리광도 부리는 타입이었는데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기던 우리 입장에선 오히려 우리를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 좋기도 했죠. 아, 어머니 무릎 베고 누워있으면 꼭 10살 어린애가 된 기분이에요. 너무 포근해요. 그래도 과일은 일어나서 먹어야지. 그렇게 누워서 먹다간 체해. 어머님 잔소리도 너무 듣기 좋다. 저 애정이 듬뿍 담긴 어머님 잔소리 듣고 싶어서 일부러 막 이러는 건데요. 더 해주세요, 더.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저한테 어머님 잔소린 정말 꿀처럼 달단 말이에요. 저희 외할머니는 절 키워주셨지만 별로 살가운 분이 아니었어서 이런 거 꿈도 못 꿨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는 아무도 절 키워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를 맡아주셨던 거라서요. 며느린 한 번씩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슴 아픈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도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며느리를 아픈 손가락처럼 느끼며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이 며느리에게 바라는 건 예나 그때나 딱 한 가지 뿐이었어요. 저희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딱 그거 하나요. 그리고 며느린 아들과 둘이 참 다정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두 아이에게 통 아이가 찾아와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왜 아이가 안 찾아와 줄까요? 제 동생은 결혼한 다음에 바로 조카를 낳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아이 정말 갖고 싶은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 병원 다니면서 너희 둘 다 노력하고 있지 않니? 그리고 아이가 정 안 생기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어. 요즘엔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부부들도 많다며. 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도 손주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이 손주야 있으면 좋지. 그래도 우리한테 네 건강이 제일 먼저야. 알았지? 병원에서 검사 받아 보니 아들에게 문제가 없는데 며느리의 몸이 임신을 하기엔 좀 약한 편이라고 그랬다더군요. 그렇다고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몸은 아니었기에 두 아이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번 실망을 했어요. 특히 아이를 오래 기다리던 며느리가 말이죠. 며느린 우리에게도 괜히 죄송해했는데 저와 남편에겐 며느리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기에 오히려 그런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무려 결혼한 지 6년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대요. 벌써 4주 차래요. 여기 까만 점 보이세요? 이게 저희 아이래요. 그토록 기다리던 두 분 손주래요. 며느린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며느린 시험관 시술로 인한 임신도 아닌 자연 임신을 한 거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너무 벅찬 마음에 아들과 며느리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했어요. 특히 남편은 크게 기뻐하며 며느리가 원하는 건 다 사주겠다는 호언장담까지 했죠. 전화로 소식을 들은 딸들 또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이후 며느린 곧장 직장을 그만두더군요. 안 그래도 약한 몸으로 힘들게 한 임신이만큼 아이를 잘 지켜내고 싶다면서요. 병원에서도 임신 기간 내내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했어요. 어떻게 생긴 아이인데 당연히 며느리의 몸과 아이가 먼저라며 아들도 저와 남편도 모두 며느리의 퇴사를 적극 찬성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쉬게 된 며느린 종종 제게 전화해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한 번씩 뭘 사달라고도 부탁했어요. 어머님, 여잔 출산하고 나면 원래 몸매로 절대 돌아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 더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쁜 옷 좀 사 입어보고 싶은데 저 옷 한 벌만 사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 배 나오고 몸 부으면 구두 신기도 힘들 텐데 구두도 한 켤레만요. 네? 임신 선물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래. 힘들게 임신한 우리 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하게 해줘야지. 아싸, 어머님 최고. 이번엔 복합 쇼핑몰 말고 백화점으로 가면 안 돼요? 제 친구는 임신했을 때 걔네 엄마가 백화점 데려가서 명품까지 사주셨다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며느리가 평소에도 애교도 많고 저와 남편에게 정말 친부모님 대하듯 편하게 행동했었기에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어리광을 귀엽게 받아줬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챙겨줄 친정엄마도 없었으니 우리라도 며느리의 그 어리광을 받아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며느린 자신의 친구들 친정엄마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죠. 어머님, 아버님, 진짜 저한테 두 분이 최고예요. 제가 임신했다고 너무 이거저거 부탁하고 어리광 부려서 화나신 거 아니죠? 임신을 했더니 호르몬 때문인지 자꾸 애처럼 굴게 돼요. 그래도 제가 나중엔 지금의 두 배, 세 배로 효도할 테니까 너무 밉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 두 분한테 미움받으면 진짜 고아된 느낌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며느리가 저희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다면 당연히 기분이 언짢았을 텐데요. 며느린 자기도 민망한 건 아는지 저와 남편에게 저런 말을 한 번씩 하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며느리가 뻔뻔한 아이는 아닌 걸 알았기에 더욱 호의를 베풀었던 거죠. 해외 출장이 잦은 아들이 며느리를 잘 챙겨주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태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은 당시 해외 출장을 일주일 정도 간 상태였는데 저와 통화하다 한숨을 푹 쉬더군요. 왜 한숨이야? 무슨 걱정 있어? 집사람이 요즘 입맛도 통 없어하고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요. 아이 지킨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니까 처음에 마냥 좋고 편했는데 요즘엔 자괴감이 든다나 봐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제 한주영으로서의 인생은 없어지고 아이 엄마로서의 인생만 남아있구나 싶어서 우울하기도 하대요. 조금 전에도 통화했는데 영 힘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임신이었는데 역시 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임신했을 때부터 심적으로도 정말 힘든 일인가 봐요. 여자한테 특히요.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자식은 최고의 기쁨이자 선물이지만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그 모든 과정엔 희생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걸요. 들어보니 며느리에겐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 며느리를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며느린 밝은 모습이었거든요. 집사람이 두 분 앞에선 그래도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 걱정하신다면서요. 하지만 아들의 이런 말을 듣고 며느리가 애 같아 보여도 역시 속은 깊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된 전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러자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가, 어디 아프니? 목소리에 통 힘이 없네. 마트 네 시아버지 혼자 나가보라고 해도 되니까 내가 점심 맛있는 거 사주랴? 나올래? 괜찮아요. 몸이 오늘따라 좀 힘이 없어서 움직이기가 힘드네요. 아픈 건 아니고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집으로 뭐라도 사다 줄까?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떡볶이요, 어머님. 저 아침부터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다던 며느리의 말에 저는 얼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저도 오후에 마트에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남편에게만 마트를 부탁하고선 말이죠. 애가 우울해하고 몸까지 안 좋다니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마침 일주일 뒤가 며느리의 생일이기도 했기에 전 아예 며느리와 미역국도 끓여 저녁도 같이 먹을 생각이었죠. 며느리가 생일 당일엔 이미 출장에서 돌아왔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테니까요. 저는 떡볶이를 산 뒤 간단한 저녁 장도 봐서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천안에서 서울까지 직접 차를 끌고 2시간 거리를 달려서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 좀 우울했는데 어머님 보니까 힘이 나요. 안 그래도 성악이한테 들었어. 너 요즘 우울해한다며? 엄마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지? 네, 그렇더라고요. 아직 3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 배는 별로 안 나왔는데 호르몬이 막 날뛰는 느낌이에요. 에휴,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구나. 그래, 우리 기분 전환할 겸 네 선물이나 사러 나갈까? 네 생일 선물 안 그래도 뭘 해줘야 하나 싶어서 고민 중이었거든. 맞다. 너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지? 아, 아니요. 너무 좋아요. 몸이 좀 안 좋긴 했었는데요. 떡볶이 먹고 나니까 다 나은 것 같아요. 저 뭐 사주실 거예요? 저 진짜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님, 며느리가 떡볶이를 먹을 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던 전 사간 식재료로 반찬을 몇 개 휘리릭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로요. 그리고 반찬들을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은 뒤 며느리와 함께 밖으로 향했죠. 몸에 힘이 없었다던 며느리는 선물을 사러 가자는 소리에 없던 힘마저 솟아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철부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던 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어머님, 저 이거요. 이거 너무 예쁘죠? 그런데 평소처럼 복합 쇼핑몰로 가려고 했더니 며느리는 또 절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곤 막 수백은 아니어도 수십만 원짜리 가방을 들곤 환하게 웃어 보이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백화점에서 옷과 구두를 사준 지도 얼마 안 됐던 때였거든요. 그땐 진짜 며느리가 좀 경제관념이 없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편한 시부모라고 해도, 아니, 친부모에게라고 해도 그런 비싼 걸 계속 사달라고는 못할 것 같았죠. 그래도 전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좋은 마음으로 사주기로 한 생일 선물이니 우선은 원하는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 맛있는 거 더 사주라고 제게 줬던 돈도 있었으니 그 돈을 더해서요. 다만 계속 시부모 돈이라고 아낄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면 그땐 한 소리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방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 임신했을 때도 이 정도로 잘해주시는데 저 앞으로 출산하면 또 무슨 선물 해주실 거예요? 그땐 막 한 3, 400짜리 가방도 사주시려나? 아가, 내가 널 딸처럼 예뻐하는 건 사실인데 진짜 네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엔 한마디 해야겠다. 아무리 부모가 사주는 거라고 한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그 돈들 나도 네 시아버지랑 힘들게 벌고 모은 돈이고 너를 아끼니까 흔쾌히 지출하는 거지. 우리가 부자라서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야. 너에게 선물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 네가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계속 더 큰 걸 바란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것 같구나. 성악이나 우리 딸들이 너처럼 행동했으면 더 호되게 야단쳤을 테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전 며느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따끔히 야단쳤습니다. 가엾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마냥 오냐오냐만 해주는 건 부모로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제게 처음 야단을 맞은 며느리의 표정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변하더군요. 며느린 쩔쩔매며 제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다 보니까 너무 들떴었나 봐요. 제 친구들은 엄마랑 아빠한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응석도 부리고 부탁도 한다길래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남의 돈을 항상 네 돈보다 더 어렵게 여기고 소비를 신중하게 하라는 거지. 날 어렵게 생각하란 말은 아니야. 그래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해줘서 고맙구나. 그래도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행동에 저도 괜히 미안해져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전 제게 혼난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같이 저녁 먹을 생각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며느리가 그런 절 붙잡더군요. 저 야단치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머님 마음이 더 불편하시잖아요. 저랑 저녁 드시고 천천히 가세요. 네? 저 어머님이랑 더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내심 기특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저녁까지 먹고 가려 마음을 돌렸죠. 그런데 그날따라 계속 운전을 해서 그런지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저는 저녁 시간 전까지 쉬기 위해 잠시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처음엔 제 이부자리를 봐준 며느리가 문을 꽉 닫고 나갔었는데 방이 작아서인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 중간에 깨서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말이죠. 진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깜짝 놀랐어. 만만한 놓친내인 줄 알았더니만 아까 보니까 성질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며느린 여전히 제 방문이 꽉 닫혀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말소리가 들려 잠에서 또다시 깼었는데요. 며느린 제가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엄청난 통화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언성이 높진 않았지만 살짝 열린 방문 틈새로 며느리의 목소린 아주 생생하게 들려왔죠. 며느린 사돈처녀와 통화를 하고 있던 모양이었는데 그 통화의 주제가 저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어머님이 성질 냈냐고? 야, 나 소영이 네가 알려준 대로 완전 여우처럼 굴었어.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불쌍한 며느리인 척, 애써 밝은 척하지만 속은 상처투성인 척하면서 말이야. 천안까지 가기도 더럽게 귀찮은 거. 억지로 시부모 보고 싶었던 척하면서 혼자 찾아가는 게 얼마나 귀찮았는데. 그래도 진짜 딸처럼 애교도 많이 부리고 불쌍한 척도 많이 하니까 우리 시부모님 완전 내가 틀어쥐었었어. 특히 내가 임신하고 나서부턴 완전 호구처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단 말이야. 아이,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시부모님 완전 무른 사람들인 거. 근데 완전한 호구는 아니었는지 내가 좀 대놓고 계속 선물 사달라고 하니까 꿈틀한 거지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착한 척하던 며느리 목소린 온데간데 없더군요. 며느린 절 놓친내 호구라고 부르며 깔깔대고 있었고요. 며느린 사돈 처녀에게 조금 전 제가 야단친 일에 대해 뒷담화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믿기지 않던 대화 내용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우선 전부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뭐든 증거가 있어야 되는 법이라고 인터넷이나 TV에서 배웠었거든요. 며느린 조금 전 이야기라며 몇백도 아닌 고작 몇십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줘놓고 생색이라며 저를 잘근잘근 씹더군요. 그 상태로 그냥 보내면 앞으로 내가 해달라는 거 안 들어줄까봐 우선 저녁 먹고 가라고 붙잡아 놨어. 아유, 걱정하지 마. 저 놓친네 그래도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또 내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서 너무 편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부모님 정에 너무 굶주려서 그래요. 하고 불쌍한 척 좀 해주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마음 다 풀릴 거야. 아휴, 임신한 척 하고 있을 때 최대한 더 뜯어내야 하는데 시부모한테 돈이랑 선물 뜯어내는 더 좋은 방법 뭐가 없을까? 나 분명 우울증 같은 거 걸린 척하면 나한테 지갑 더 활짝 열어줄 것 같아서 남편한테 우울한 척 했었거든. 시부모 귀에 들어가라고. 근데 고작 100짜리 가방 사주고 저러는 거 보면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 며느리의 통화 내용은 갈수록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린 저와 남편이 잘해주니까 더더욱 많은 걸 뜯어내고자 그동안 불쌍한 척, 우릴 진짜 부모라고 의지하는 척 연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런 음흉한 본심을 숨기고 있었으면서 우리 앞에선 세상 착한 척했던 며느리에게도 우리 앞에서 마찬가지로 순진한 척하며 며느리와 함께 그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던 사돈 처녀에게도 정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더 소름 돋았던 건 임신한 척하고 있을 때라던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나 싶어 심장이 쿵쾅댔어요.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말에 저는 완전히 뒤로 넘어갈 뻔했죠. 임신한 게 거짓말인 거 탄로나면 어떡할 거냐고? 아유, 걱정 마. 절대 안 들켜. 내가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해외 출장 잦은 거 알지? 그래서 바쁜 남편한테 패 끼치기 싫다는 말로 산부인과도 맨날 혼자 다닌 척 한 거잖아. 사실 병원 안 가고 PC방 다녀온 거지만 한 5개월 때까지 배에 뭐 좀 집어넣고 배 나온 척 하다가 남편이 또 해외 출장 갔을 때 유산됐다고 연기하려고. 그때 또 잔뜩 슬픈 척하면 그땐 진짜 명품 가방 하나 정도 사주지 않을까? 아이, 미리 뭐 살지 골라놔야지. 아니면 아이 현금 좀 달라고 유도해 볼까? 며느린 임신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며느린 임신을 핑계로 선물이든 돈이든 저와 남편에게 잔뜩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계속 들어보니 며느리가 보여줬던 초음파 사진 있죠? 그건 당연히 며느리 것이 아니었고 과거 사돈 처녀가 임신했을 때 받았던 초음파 사진이었다더군요. 그걸 며느린 컴퓨터로 날짜만 어떻게 조작해서 새로 만들어 마치 자기 것인 척 가족들에게 보여줬던 거고요. 그것만 해도 경악스러웠는데 며느리의 말은 갈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임신이란 핑계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즉 써먹을 걸 그랬어. 더럽게 다니기 싫었던 회사도 바로 그만둘 수 있었잖아. 아이, 물론 진짜 애가 찾아와 주면 좋긴 하겠지만 안 생기는 건 어쩌겠어. 나 앞으로도 유산의 아픔으로 우울한 척하면서 계속 일 안 다니다가 한두 번 정도 임신했다 유산했다는 연기 더 해보려고. 그러다 진짜 애가 찾아와 주면 더 좋고. 그럼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 날 더 불쌍하게 여기고 잘해주겠지? 내 남편도. 근데 소영아, 소영이 넌 요즘 네 시어머니랑 어때? 너 네 시어머니 유산 좀 미리 뜯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저번에 말했었잖아. 네 손이 동서가 워낙 네 시어머니한테 예쁨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앞으로 몇 번이나 임신한 척 연기를 계속하겠다는 말. 그렇게 아들과 저희 가족들을 속이겠다던 그 말에 전 정말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며느린 그걸로 자기 용건은 다 마친 듯 사돈 처녀 이야기를 묻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왔어요. 깜짝이야. 야, 소영아, 우선 끊어봐. 생각보다 크게 들린 제 재채기 소리에 며느리 놀란 것 같더군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으니 더 이상 제가 밖의 상황을 엿들을 필요는 없어진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가 전화를 끊자마자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며느리에게 불호령을 내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전 동생한테 잠깐 전화가 와서, 어, 다 들었다. 내 방문 꽉 안 닫혀 있었는데 몰랐나 보지? 다 들으셨다고요? 아, 저희 드라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뭔가 오해하셨나? 왜 표정이 드라마? 이게 어디서 사람을 우습게 봐? 너 나랑 우리 집 얘기하고 있었잖아. 임신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나랑 네 시애비한테 돈 뜯어내려고 여태 불쌍한 며느리인 척 연기했던 거라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널 얼마나 진심으로 아꼈었는데 세상에 뭐 이렇게 무서운 애가 다 있어?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우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와중에 며느린 어떻게든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용이 없자 갑자기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그래, 다른 것보다 왜 그런 되지도 않은 임신했다는 거짓말 했는지 어디 드러나 보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니? 어? 그게요. 다들 애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아니까 압박감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임신을 못하면 이 집에서 더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못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 그리고 처음엔 저도 진짜 임신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상산 임신이었더라고요. 그걸 가족들한테 말하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너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알고 있지? 너 처음부터 조작한 초음파 사진 가지고 와서 거짓말한 거잖아. 근데 무슨 상상 임신이야? 그리고 우리도 성학이도 애보다 네 건강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어디서 가족 핑계야? 네가 끝까지 날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너 나랑 네 시애비가 완전 호구라고 했지? 우리도 밖에 나가면 나름대로 계산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너한텐 왜 그렇게 물렀었냐고? 널 진심으로 카요하고 가족으로 생각했으니까 자식에겐 한없이 바보가 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린 네 어리광을 받아주고 진짜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던 거라고. 근데 넌 우리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아주 우릴 네 발 밑으로 봤었구만. 너도 네 동생도 아주 똑같은 금수들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전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더 욕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젠 절대 안 그럴게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다. 우린 그래도 네가 염치라는 게 있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단단히 잘못 봤어. 게다가 네가 그냥 욕심만 부렸니? 임신이라는 치밀한 거짓말까지 한 널 우리가 무서워서 앞으로 어떻게 진심을 나눌 수 있겠어? 사람 선의를 배신으로 갚은 너한테 난 더 이상 줄 마음도 애정도 없다. 앞으로 네가 성학이랑 이혼을 하든 말든 더 이상 내 눈앞에 띄지 말거라. 알았어? 더 이상 눈앞의 며느린 조금은 철이 없었어도 사랑스러웠던 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 눈의 며느린 음흉하고 무서운 괴물로만 보였죠. 전 울며 불며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던 며느리를 뿌리쳤어요. 그리곤 제가 만들어서 넣어뒀던 냉장고 속의 반찬들과 그날 며느리에게 사줬던 가방, 전에 임신 선물로 사줬던 옷과 구두 모두를 챙겨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왜 다 들고 가세요? 이 와중에도 넌 이게 아깝니? 속물 같은 것 같으니라고. 이건 내가 임신 선물로 사준 것들인데 임신도 안 했던 너한텐 가질 자격이 요만큼도 없다. 내 호의가 담긴 이 가방이랑 반찬들도 너한테는 아까워서 못 줘. 그렇게 그 집에서 나와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씩씩대며 물었어요. 너 정말 몰랐어? 네 마누라 임신한 거 아니라더라. 그래서 일부러 너랑 산부인가도 꾸역꾸역 같이 안 갔던 거고 그동안 나랑 네 아버지한테 했던 행동들도 다 가식이었대. 우리한테 예쁨 받아서 선물이든 돈이든 다 받아내려고. 못 믿겠지? 그걸 직접 들은 난 얼마나 기가 찼겠니? 내가 네 마누라랑 사돈 처녀가 통화한 내용 다 녹음해 놨거든. 그거 보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제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들어본 아들은 경악을 하고 다시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곤 그제야 그동안 저와 남편은 몰랐었던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사실 두 분이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두 분께는 차마 말씀 못 드렸었는데요. 저랑 집사람 원래 다툼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어요. 집사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사치가 심해져서 제가 계속 주의를 줬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사치를 고치긴커녕 계속 더 사치를 하면서 자기는 힘들게 자라서 돈 쓰는데 한이 맺혔다. 이젠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막 불쌍한 척을 했었어요. 뭐? 그것이 너한테도 우리한테랑 똑같은 수법을 썼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는 사람이니 참았었는데 아예 전부 다 거짓이었다니. 그것도 모자라 임신이라는 거짓말로 모두를 농락까지 했다니 정말 더는 못 참아주겠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여자 보는 눈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저도 그 정도였는데 아들의 배신감은 오죽 컸겠습니까?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를 못 참아주겠다며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도 제게 통화로 모든 진실을 들은 딸들도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너 내일 회사 안 가? 아, 여긴 어쩐 일이야? 저 집사람한테 이혼 통보하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일할 기분도 아니어서 회사에도 사정 설명하고 당분간 휴가 좀 냈어요. 어차피 이번 출장 이후론 회사 일도 좀 널널한 상태였거든요. 저 여기서 며칠 좀 쉬다 갈게요.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은 집에 가자마자 며느리를 쫓아냈다더군요. 그 집도 아들과 우리의 돈을 보태 샀던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아들은 심란한 마음을 잠재우려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걔가 순순히 나가디? 아니요.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자기가 욕심이 너무 과했다. 다들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자기가 하늘 무서운 줄 몰랐다 하면서요. 하지만 전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그런 여자랑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곧 아빠 될 줄 알고 들떴던 마음만 생각하면 집사람한테 더 심한 보복도 하고 싶었던 걸 겨우 참았다고요. 아들은 용서를 빌던 며느리에게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더군요. 게다가 사돈 처녀까지 눈치를 보며 며느리를 도와 아들에게 용서를 빌러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처제가 처제 시어머니 유산까지 음흉하게 노리고 있었다는 걸 들었으니 무서워서 찾아온 거겠죠. 제가 처제 남편인 동서랑 친하거든요. 그때까진 제 일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잠깐 처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처제를 보고 동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길에 동서한테도 처제 조심하라고 말해줬어요. 녹음 파일도 보내줬고요. 동서랑 사돈 어른도 처제한테 엄청 잘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배은망덕한 자매 아닌가요? 남편과 전 그런 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 마트도 직원들에게 맡긴 채 아들과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딸들도 자신들의 오빠를 위로하려 두 번이나 집에 왔었죠. 그런데 아들의 휴가가 끝나기 전 계속 아들에게 문자로 매달리던 며느린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매달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이렇게 이혼하기 싫어요. 그럼 저 다시 외톨이 되는 거잖아요. 저 진짜 앞으로는 욕심도 안 부리고 거짓말도 안 할게요. 여보, 나 진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할게.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당신이 무슨 염치로 우리 부모님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 나가. 난 당신 같은 무서운 여자랑 더 살 생각 없다고 몇 번을 말해. 나와봐라, 성아가. 나도 화가 나서 쟤한테 한마디는 좀 해야겠다. 아버님, 아버님도 많이 화나셨죠? 근데 아버님 원래 저 정말 예뻐하셨잖아요. 제발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그렇게 화난 표정 지으시면 저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널 예뻐했던 건 네가 가엾기도 했지만 우리 친부모처럼 생각하는 네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여겨서였다. 그런데 넌 그런 널 진심으로 아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만한 거야. 단순히 네가 탐욕을 부렸던 게 탈로 나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짓밟은 배은망덕한 애였기 때문에 우린 널 용서하지 못하는 거다. 호의를 보답으로 갚지 못할지언정 배은망덕으로 갚은 너한테 우리 가족이 내어줄 자리는 없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내 남편 말 안 들리니? 이제 우린 가족도 뭣도 아니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리고 또 다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이렇게 멋대로 치고 들어오면 그땐 가택 침입으로 신고할 거다. 남편은 알고 있던 저희 집 비밀번호를 멋대로 치고 들어왔던 며느리에게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며느린 우리 세 사람의 끝없는 비난을 뒤집어쓰곤 울며 불며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전 오래도록 써왔던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고요. 그 이후 결국 며느린 아들에게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혼인 파탄 사유를 완벽하게 제공한 며느리에게 분한 마음에 위자료까지 청구했었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들은 그렇게라도 며느리에게 응징을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과 가족 모두의 마음을 기만한 것이 너무 괘씸했다면서요. 그렇게 지금은 아들이 이혼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사돈 처녀 또한 결국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문서방, 그러니까 동서한테 들은 건데요. 동선 벌써부터 자기 어머니 유산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던 처제한테 그때 정이 뚝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세상 착한 자기 형수랑 자기 형을 견제하기까지 하면서요. 그래도 둘 사이에 애가 있으니 참고 그냥 살려간 모양인데 얼마 뒤에 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제가 글쎄 애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동서 몰래 남자들을 그렇게 만나고 다닌 모양이에요. 동서가 벌어온 돈으로요. 사돈 처녀는 경악스럽게도 자기 남편 몰래 채팅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더군요. 그것도 미혼인 척 하면서요. 하필 사돈 처녀가 외간 남자와 손잡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모습을 사돈 처녀의 시어머니가 목격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뒤에 동서가 처제 뒷조사를 해서 미혼인 척하고 만나고 다닌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자매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속이 시커멀 수가 있죠? 그렇게 사돈 처녀는 애도 빼앗긴 뒤 쫓겨났고 당연히 위자료와 양육비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론 지금은 전 며느리와 사돈 처녀 둘이서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가족을 갈망했던 아이들이었건만 자기들 스스로 그 가족들을 배신한 일에 대한 대가였던 거죠. 한편 아들과 이혼한 후에도 전 며느린 계속 아들에게 매달렸었는데요. 이미 전 며느리에게 아무런 남은 정이 없던 아들은 전 며느리가 자꾸 집으로 찾아오니 작년엔 아예 이사까지 해버렸습니다. 그제야 전 며느리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았고 아들은 지금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 앞으로도 꿋꿋하게 아픔을 잘 이겨내고 살 수 있도록 지금 가족들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 딸들은 퇴근 후 아들과 만나 남매끼리 조촐한 술자리를 종종 가지고 있고 저도 남편도 최대한 자주 아들의 집을 찾아가 아들을 들여다보고 있죠.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전 결혼 생활 내내 그 사람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참는 것도 많이 참아줬고요. 그러니까 절 속이기까지 한 그 사람한테 더는 아무 미련 없고 남은 감정도 없어요. 분노나 원망조차도요. 그것도 이미 이혼할 때 다 털어버렸거든요. 저한테 원망의 대상도 뭐도 아닌 존재로 남았다는 거, 그거 자체가 그 사람한테 진정한 복수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힘들게 계속 오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갈게요. 아들은 최근 저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어찌나 단단해 보이던지 우리 아들이 참 멋진 어른으로 자랐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아들에게 언젠간 다시 꼭 좋은 인연이 나타나길, 그래서 아들의 아픈 과거를 잘 보듬어 줄 수 있길 우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미혼인 우리 딸들은 제발 전 며느리처럼 속이 음흉한 사람이 아닌 멀쩡하고 착한 남편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저와 남편도 앞으로 많이 노력해 나가려고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쭉 감사함을 표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 전 며느리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도 분명 있더라고요. 선을 넘는 순간 그 호의는 끝입니다. 그 단호한 사실을 제 전 며느리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